소방당국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곧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향후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 관광객 음주운전 사고, 김혜성 부친 비투 사건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소방당국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들 구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3명은 이제 숨졌고요. 지금까지의 구조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총 7명입니다. 7명 중에 현재 5명은 위치가 파악된 상황이고 그중에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 네. 2명 같은 경우도 위치는 확인되지만 지금 철제 구조물 등에 몸이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후가 좋지 않고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고요. 예. 이 5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위치 파악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2명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수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결국 매몰자 총 3명이 사망하고 이 중 2명은 오늘 오전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제 사망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2명을 찾는데 수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현재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까요? 일단 희생이 굉장히 컸던 사건이고 최소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인원들이 중상 내지는 또 추가적인 사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 사건으로 분류돼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붕괴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인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예방할 수 없는 사고였느냐 아니면 인재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의 법에 따르면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안전계획에 따라서 실제 철거 작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이드라인, 규칙, 규정을 모두 준수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청 그리고 시행사 그리고 시행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청업자 세 곳의 이 총 책임자들 중에서 각자 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라든가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누군가를 이것을 소홀해야 하진 않았는가 특히 이 3가지 업체와 더불어서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감리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서 소홀함이 있어서 이게 사고로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사고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서발전이 공사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 30대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인명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큰 경고를 하겠다라고도 밝혔고 향후 수사가 이어질 텐데 처벌 수위에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일단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 만큼 안전관리 의무에 더 충실하고 더 성실하게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 3년간 살펴봤을 때 3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안전 예방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막중한 이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야기되거나 그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다시 재발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과정에서는 양형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렇게 동서발전 같은 곳은 워낙에 현장이나 이런 건설 관련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 만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그 과정에서 안전 인력을 충분히 부여했는가.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발파 전에 이 철골 구조물이라든가 각종의 철제들을 조금 잘라서 조금 더 발파되기 쉽게 하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안전 지지대라든가 와이어 같은 것들이 설치되지 않아서 무너진 걸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왜 신경 쓰지 못하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특히 이 원청 입장에서는 하도급 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했는가. 왜냐하면 저희 산업재해보건법은 이제 관련한 법들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호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점들을 이행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산재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노동자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범위를 원천까지 폭넓게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은 경영주, 사업주를 이제 처벌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청업체가 하게 되고 맞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데 싼 가격에 굉장히 낮은 금액을 받는 현장 노동자들이 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경험 없이 또 투입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따르는 것이고 특히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곳은 하청업체이겠지만 전반적인 안전관리나 예산 배분은 통상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원청에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원청이 책임감을 많이 갖지 않는 이상 하청업체가 관여할 수 있는 안전 확보 의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지시라는 원청도 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현재 하청업자가 수사 대상이 되기보다는 원청, 발주처까지 넘어가서 총체적으로 이 사고와 관련되고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구조 현장에서 구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자, 음주운전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동대문 지역에서 희생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외국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사례가 뒤늦게 좀 알려졌다고요? 네,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논현동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 9시 40분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30대 만취 운전자와 동석자가 찬 차량에 치여서 30대의 캐나다인이 한 명 사망을 했고요. 또 같이 있던 그 횡단보도에 있었던 20대 여성도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저렇게 차량에 치였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고 이 만취 상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렇게 횡단하는 이 피해자들을 친 부분에 있어서는 참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캐나다인에 치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에서 이렇게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최고 형량이 어느 정도 돼요? 윤창호법을 말씀드리면 위험운전 치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험운전 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입니다. 이렇게 최하한을 3년 이상으로 정했던 것은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데 실제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 실무 양형은 여전히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외에도 이게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번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한국 국적이냐 외국 국적이냐에 따라서 달리 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선고 양형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국 내에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우리나라에 관광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라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너무 음주와 관련한 사건과 이 음주운전 사건에 되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오명을 줄 여지가 있고 특히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이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음주운전 피해자도 더 보호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고 피해가 야기되는 것은 우리 국가 산업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걸 계기로도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단속도 좀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음주운전 단속하는 정보를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도상으로 어플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네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도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정보이죠. 음주운전을 했는데 처벌받지 않고 회피하게 도와주는 역할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판결 2,000건 중에 집행유예가 95%였다고 합니다. 이 주치 감경이라는 부분이 뭐 적용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요.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땐 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중에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시키고 즉각적으로 조금 중대한 어떤 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 자체가 아주 약한 편은 아닙니다. 예. 근데 실제 실무에서 선고되는 양형을 봤을 때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반성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는 실형 비율이 극히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조금 더 온정주의 이제 판결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음주 조금 하고 별로 안 취했어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가 조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우리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좀 더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아예 차량에 그런 음주 그 상황을 이제 탑재해서 아예 음주 측정이 되면 운전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행유예 어쩌면 좀 솜방망이 처벌 같은 그 판례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후에 형량을 좀 세게 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가요?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은 한 번의 기회를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예. 집행유예 자체는 우리나라 실무 양형상 그렇게 낮은 수준의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집행유예 중에 재범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돼서 실형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실형이 외국처럼 특히 미국처럼 50년, 60년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교도소나 구치소도 부족한 문제가 있고요. 또 과거에는 굉장히 약하게 처벌했는데 갑자기 또 중하게 처벌함으로 인해서 약간 형평의 문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만 네. 그래도 끊임없이 윤창호법도 생기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은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형 비율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만큼 예. 음주운전하면 다 실형을 면한다 이렇진 않고요. 요즘에는 실무 양형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 이번 사건 당시 차량에 30대 남성 동승자가 타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이 동승자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운전자만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나 봐요. 방조자에 대해서는. 요즘 방조자, 뭐 동승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방조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그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예. 사안의 중대성이 직접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보다는 좀 경미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방조를 했거나 관련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기소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야기한 사람들도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만큼 방조죄도 그리 양형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의 추세는 어떤 손해가 발생해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음주운전자한테도 하지만 방조를 한 사람한테도 손해배상을 연대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손해 발생에 가해행위를 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 만취된 사람이 음주운전을 잡으려고 할 때는 절대 같이 타서도 안 되고 타게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키를 주거나 괜찮아 운전해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적극적으로 만료하고 실제 만료하셔야지만 수사 자체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라는 점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월드시리즈 야구죠.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LA 다저스 팀, 우리 김혜성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귀국길에요.
인천공항에서 돌발 상황으로 인터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한 남성이 등장했다고 해요. 이거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단순히 혼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큰 어떤 현수막 같은 것을 들고 기습 시위를 했는데요. 이 기습 시위한 남성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부친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돈을 갚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명예훼손적 어떤 발언이 적혀 있는 현수막인데요. 김혜성 씨가 이것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라고 정색을 하기도 하고 저분 가면 인터뷰할게요라고 이제 귀국 현장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소위 팬들 사이에서는 고척 김 선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또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김혜성 씨가 타겟이 아니고 김혜성 씨 부친으로부터 예. 돈을 받지 않은 분이 이렇게 이제 아들을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김혜성 선수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라는 점이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법적으로 아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예. 결국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빚진 그렇죠. 것을 아들이 그 책임져야 될 법이나 여러 가지 의무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현수막 내용 중에는 아버지는 파산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 예, 예. 것으로 봐서는 면책이라는 건 법률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서 이 채권자가 돈은 빌려주었지만 법원에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법적인 판단이 이미 절차가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률적인 절차로 돈을 못 갚으니 아들에게 저렇게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시위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것 같고요. 돈을 못 받으셔서 손해를 입은 점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와 상관없는 아들을 찾아가서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을 주고 망신 주는 행위는 또 온당한가, 이 자체도 범죄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현수막에 보면 아버지는 파산 면책이란 이 문구가 쓰여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해석했을 때 그 김혜성 선수의 부친이 빚을 갚을 법적인 의무가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완전히 소멸됐고요. 심지어는 실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서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채업자들이 워낙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밤늦게 찾아가고 수시로 전화하는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채권 추심법에서는 다른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라고 강요하는 자체가 불법 범죄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지로 자주 찾아갔다는 거고,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네. 찾아가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 공항에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사실 김혜성 선수가 정말 인기가 많은 선수고 연봉도 굉장히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누리꾼 일각에서는 이 1억이면 그냥 김혜성 선수가 갚아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인데 이 여론과 이런 법적인 책임 어떻게 좀 조율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법에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면책과 이 파산 결정에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아버지와 아버지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뭐 다른 가족이 어떤 빚까지 떠안을 의무는 없다. 예. 윤리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사 김혜성 선수가 그 1억 원을 가지고 본인이 쓰거나 본인이 어떤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찾아가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토커 행위라고도 볼 여지가 있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 불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에 모순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합법과 절차대로 정당하게 어떤 채권 행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성 선수 입장에선 이런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서 뭐 오죽하면 그랬겠냐, 좀 갚아라라는 식의 강요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해당 남성은 이미 이런 행위를 통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2019년 경에도 100만 원을 선고를 받았고요. 2022년 이후에도 한 13차례나 이런 현수막을 게시해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는 아니지만 2차례 이미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전가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범을 했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게 형사 고소가 되면 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이 김혜성 선수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했을 경우 위자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1억 원을 못 받아서 억울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야기해서는 안 되고 어른과 어른들끼리 해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스토킹이다라는 말도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도 뭐 법적인 처벌이 있겠습니까? 김혜성 선수가 고소한 거는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공항에 있던 것도 김혜성 선수가 별도로 이제 법적인 절차를 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또는 경찰이 인지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따라와서 동선을 추적하고 갈 때마다 경계하는 곳에 저렇게 시위를 벌이고 따라오는 행위 자체는 스토킹 행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추심법에는 가족들에게 대신 갚아라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제 건에 대해서 또 한 번 명예훼손으로 동일한 혐의로 또 한 번 고소를 하면 처벌 수위가 더 적체가 이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재범하는 사건이고 재질이 더 좋지 않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마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또다시 이렇게 찾아간 측면에서는 선처보다 조금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겠다라는 판사님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 고소하면 또 가서 고소인 진술도 해야 되고 좀 번거로운 일들이 있죠. 일단 가족끼리 좀 현명하게 서로 좀 잘 처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1억 원 때문에 좀 억울하다고 이렇게 기습 시위를 계속 하시는 분도 그 억울한 것과 다르게 본인이 또 다른 범죄로 또 다른 전가가 생기지 않도록 좀 현명한 처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번의 벌금 선고가 있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 신고를 또 했을 때 2번의 벌금 선고가 있었으면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또 그렇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지난번 벌금 300만 원 이후에도 수십 차례나 저런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굉장히 무겁게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죄들이 초범 같은 경우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사회적인 평판과 지위가 높아서 사회적인 어떤 명예의 추락이 굉장히 커서 피해가 큰 사건, 반복적 계속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사건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혜성 씨가 원치 않게 본인의 어떤 가정사라든가 아버지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사건은 다시 형사화된다고 한다면 종전처럼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눈길을 끄는 판결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대법원이 결국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네요. 그렇습니다. 문체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결행위 자체를 무효이다라고 판단해달라는 문화재 쪽의 어떤 문체부 장관 쪽의 어떤 입장을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삭제했던 조례를 설명을 드리면 보존지역 밖에서의 문화재 에 대한 영향을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 측에서는 국가유산청 협의도 거치고 이 유산과 관련해서 부적정한 것이 없는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보전구역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 밖에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삭제했다라는 입장인데 이 대법원에서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가 적법하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그 보전지역 내에서는 이런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까지 영향을 검토하라라는 법이 없고 그런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허민 국가유산청장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올라서 이 등재 취소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취소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에 법적 분쟁 이어질 우려도 마지막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의 적법 여부만 판단한 것이지 이 밖에서 이렇게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 고층 건물이 영향을 미치고 부적정하게 어떤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실제 이렇게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다시 누군가가 분쟁을 야기한다면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고층 건물이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그늘이 진다거나 뭐 일조권이라든가 풍경을 저해한다거나 문화재 자체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문화재청이나 이 국가유산청장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충돌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위험에 처한 유산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유네스코에서도 또 다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개발 계획을 또 수정하는 방식의 타협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